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잘해주지 않겠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그냥 아무에게도 잘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인간관계 잘하고 인간관계가 편해지는 해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 문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은 오히려 잘해주려고 한 것이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요. 인간의 본성을 보고 싶으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하려면 그 사람에게 그냥 한없이 잘해주고 호구마냥 다 퍼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명 나를 아래로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가 받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잘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사람은 후에 한 번쯤 당신에 대한 보답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고 나쁜 사람은 슬슬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그릇 차이가 나뉩니다. 외모, 키, 학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또 적응의 동물이기도 하지요. 상대방은 잘해주는 것에 대해 적응이 돼서 그렇게 잘해주는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해서는 큰 코 다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인간관계의 처세 두 가지를 법륜스님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간관계에 있어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나의 호의가 바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기 좋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인 비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마라. 개인적인 비밀을 남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좋은 비밀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비밀은 상황이 나빠지면 결국 나에게 약점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속 깊이 숨겨 두어야만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친구도 결국 남이기 때문이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결국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말이 많으면 말 실수가 느는 법이다. 과묵함은 처세의 근본이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의 걱정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당신이 직면한 문제를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마라. 일할은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이고 구할의 사람들은 당신이 문제에 처했다는 사실에 몹시 기뻐할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걱정에 대한 상상력을 자제하라. 걱정은 한번 시작하면 좀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거센 폭풍의 기운에 휩쓸린 것처럼 제멋대로 자라는 것이 걱정의 특징이다. 걱정에 대한 상상력은 모래성과도 같다. 우리는 걱정으로 모래성을 쌓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걱정의 모래성은 많은 열정만을 낭비할 뿐이다. 걱정으로 세운 건물은 단 한 번의 한숨으로 무너져 내릴 만큼 허망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불행을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일이다. 바로 눈앞에 불행이 닥치기 전에는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받아야만 한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상상과 사유를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행복과 세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인간 세상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것을 얻기는 어려운 일이다.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넘쳐 흐르고 있고 인생은 고통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마음이다. 마음의 쾌활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복이란 외부 어디에도 없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에 행복한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하지 않게 인생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아라. 타인에게 비밀을 말하지도, 타인을 무시하지도, 타인의 의견에 반박하지도 말며 걱정을 말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이니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런 명언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슬픈 일이다. 하루는 아주 작은 일생의 축소판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새에게는 공중이,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를 한다면 그는 타고난 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만을 받아들 때 자신의 사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상상력도 죽어버리는 법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키워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마라. 자기 재능을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진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이다.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과시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나의 월등함을 과시하게 된다면 격렬한 열등감과 분노심을 일으키게 된다. 사람은 본디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있을 때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어릴 때 친했던 친구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오랜 시간 자신만의 삶을 살며 어릴 때의 친구들과 비슷한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안전을 위해 나의 뛰어난 점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재능을 드러내야 할 때와 숨겨야 할 때를 구분하여 다른 사람을 안심시켜라. 모든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다정하고 관대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사람들이 한평생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노력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만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말이나 표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이란 모두가 똑같다. 그들은 칭찬을 받으면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한다. 인간의 이런 특성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하다.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해. 자신의 생각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셰익스피어가 동시대인들에게 다른 나라를 보기 위해 자기 나라를 판다고 한 말을 떠올린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활동의 영역을 좁히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권태에 빠지게 하고 만다. 지나친 방탕과 쾌락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나 격정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식에 절제를 두어라.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고서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대여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지어다. 차원 높은 숭고함은 시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자연은 때때로 사나운 회오리바람을 내보낸다. 주위는 짙은 어둠에 뒤덮이고 하늘에는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바위는 거대하며 대지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다. 강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른다. 골짜기를 스며드는 바람은 귀신의 비명소리를 방불케 한다. 그렇게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자연과 싸워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고통이나 고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인식의 순수한 주체인 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인식과 냉정한 통찰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인식과 냉철한 사고가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세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모함과 거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뿐이다. 자신이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없다. 기쁨은 좋은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지만 슬픔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친해도 결국 타인인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슬퍼하고 좌절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므로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에 반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틀릴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자주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길 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면서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정반박을 해야 할 때는 반박을 하기에 앞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 때문인지 혹은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먼저 간파해야 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듣거나 가치관이 다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즉시 반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상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인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가 당신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웃고 넘겨버리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속에 감추고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건전한 논쟁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건전한 이유가 아닌 그저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교활한 속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경계심을 풀지 마라. 경계심이란 마음의 핏장을 단단히 걸어두는 것이 지혜롭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나 자신을 위해서 타인에게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이중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지혜로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 덧붙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비뚤어지게 생각해야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대를 배신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면 성격이 몹시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 부장님이 신경질 내지 않을까?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기대. 부장님이 신경질 부리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불안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부장님이 신경질 내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다행히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내일이 두렵습니다. 이러면 점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게 되고 사회생활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차라리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아마 오늘도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겠지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리 놀라지 않고 스트레스도 느끼지 않게 된다고 전합니다. 만남 자체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길을 찾게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이라도 미리 예상한다면 어떻게든 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도 느끼지 않아 기대했던 상황이 그대로 일어났을 뿐이라며 비교적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거나 부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듯이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 상황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법이다. 라는 반대 상황에 대한 예상도 해놓는 것이 인간관계나 인생에 잘 대처하면서 편하게 사는 지혜라고 많은 고전이나 연구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대했던 사람이나 일이 틀어졌어도 평상시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충격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바로 대처하고 덤덤히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좀처럼 끊기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매몰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전이나 노력을 들여 손에 넣은 것을 아까워하는 심리인데, 이런 심리가 인간관계에도 적용되어 자신에게 해가 되기만 하는 관계지만 일단 맺었으니 자르기는 아깝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매몰 비용 효과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쭉 고통스러울 것 같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빨리 인연을 끊는 편이 좋을 수 있으므로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잘해주며 지내왔던 것이 사실은 매몰 비용 때문이라면 정말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젠 끊어야 할 인간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잡고만 있다면 스트레스와 고통보다 더한 인생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매몰 비용, 유통기한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냉정함을 언제고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불친절하거나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람과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기대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힘은 아무에게도 너무 잘해줄 필요 없다는 편안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지혜 어떠셨나요? 인간관계에 있어 현명한 지침이 되셨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50대, 60대들은 은퇴 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가 한 달, 1년처럼 길게만 느껴져요. 이젠 해외여행도 별 감흥이 없어요.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지루해요. 은퇴 후 막연히 긴 자유시간이 역으로 족쇄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80% 이상이 취미생활로 TV 시청을 꼽았고 노년의 시간이 지루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30년 이상의 긴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중장년들은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막상 은퇴 후 자유가 찾아와도 놀아도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잘 노는 법을 성취하지 못했기에 실천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 몇 년은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신이 나지만 이내 막막해지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취미생활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취미생활 없이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에 방문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지요. 퇴직 후 지나치게 남아도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장년에겐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장대한 시간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고통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노후를 심심하지 않게 보내는 선배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재미있게 노후를 보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미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우선 탁구의 제일 큰 장점은 다른 운동보다 근력과 체력이 덜 요구되어 남녀노소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당 칼로리 소비량은 강도 높은 자전거, 수영, 달리기 운동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자랑합니다. 30분당 3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함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탁구를 한 달만 해도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체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이 개선되고 체내 지방 성분이 줄어들어 혈관이 강화됩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 거의 모든 성인병은 혈관의 노폐물과 지방 성분 증가로 발생하는데 탁구를 하면 빠르게 없앨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 탁구는 저렴한 비용과 더불어 공간 제약과 날씨의 영향이 적습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가볍게 운동하면서 부상 위험이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80대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매일 책을 조금씩 읽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정신활동이 자극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노화 방지에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및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를 늦춘다고 합니다. 독서가 뇌를 자극하고 활동성을 유지하여 뇌의 힘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짧은 영상, 자극적인 영상 등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독서를 하는 동안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노후의 독서는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노년의 일상적인 걱정으로부터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책 10장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셔서 건강한 뇌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독서는 노후에 꼭 필요한 취미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후 운동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발바닥 전체를 지압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보이지 않는 속 건강을 지키는 데 이롭습니다. 또 걷기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평소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불안감과 우울감 등이 완화됩니다. 중년 여성들이 흔히 겪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나빠지는 걸 막고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걷기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걷는 습관이 쌓이면 인생 후반에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그림 그리기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림 그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복잡한 마음과 우울한 감정이 어느새 침착하게 바뀝니다. 그림 그리기는 손의 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적 요소가 뇌를 자극하여 두뇌 운동에 좋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미술을 할 때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 대부분은 전에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놀랄 정도의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내며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림을 꾸준하게 배워놓으면 평생 취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은 재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에 접근이 쉬운 취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50대에서 60대 분들께 추천드리는 취미입니다. 자전거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근육들은 신체를 이루는 가장 비대한 크기의 근육이라 칼로리 소모가 가장 크고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에 손실이 많아지는 우리에게 자전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의 손상으로부터 주변 인대를 강화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자전거를 타는 노인은 신장병이나 중풍을 최대 50% 이상 감소시키고 대장암 및 직장암도 40% 이상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실제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자연과의 접촉을 하게 되면 혈압을 낮추고 마음의 평온함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식집사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식물 키우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물은 반려동물처럼 비교적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이 덜 가면서도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뇌 건강의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합니다. 꽃과 향기로운 식물은 우리의 감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되어 집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 식물은 공기를 정화시켜주어 건강과 깨끗한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식물 키우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이기 때문에 정적인 취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일곱 번째는 명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명상은 자존감과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은 우울증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명상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화학물질의 분비량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루에 단 10분씩이라도 정기적인 명상을 하는 것은 더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는 데 기여하여 종합적인 신체 건강과 안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에게도 적극 권장되는 취미 활동입니다. 8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의 많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팔, 어깨 등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수영을 1시간 동안 하면 걷기의 3에서 4배인 700칼로리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영보다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인 운동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수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의 경우 기구를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은 연골 손상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수영은 무중력 운동이라 안전한 운동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체력이 저하된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라고 불리는 수영을 취미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아무래도 사진을 찍다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찍어내고 싶어 하실 텐데요. 특히 풍경 사진을 찍게 되면 산과 바다 등 풍경들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는 것이 의미 없이 걷기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지루하지 않고 보람차고 건강한 몸을 갖게 도와줍니다. 사진 찍기의 또 다른 장점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건져내기 위해선 알맞은 장소에서 순간의 포착을 잡아내야 하는데 그런 사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내심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낸 사진이라면 말로 이룰 수 없는 성취감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사진은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데 최적의 도구이기 때문에 나중을 돌아보며 추억을 간직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악기 배우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생활의 변화를 통한 즐거움도 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을 떨어지는 노인들은 배우기 쉬운 오카리나 우쿨렐라 등 접근하기 쉬운 악기들이 많습니다. 은퇴하고 목표를 세우기 힘든 노년기에 악기를 마스터하는 새로운 목표는 인생의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여 성취감과 자신감 있는 노년기를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무엇이든 서툴러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자가 틀린 기타 연주를 하면 어떤가요? 잘못 그리고 엉터리 그림이면 어떤가요? 막연히 무슨 취미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변 노인복지시설이나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주거지 근처라는 점에서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본인이 편안하고 마음에 맞는 것이 최고의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중교통도 무료이고 박물관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볼펜 한 자루,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젊은 시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건강과 육체 건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본인 스스로 9988-1234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며 요양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줄이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황금, 소금, 지금. 이 3가지 중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천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기계발에 충실해서 인류사에 남을 작품을 영원히 남기고 떠난 위대한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미켈란젤로처럼 구독자 여러분도 멋진 노년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많이 쓸쓸하실 텐데, 외로우실 텐데라며 연민과 동정 어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혼자 사는 사람의 행복 지수는 2인 이상 가구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혼자 살 때 오히려 행복 지수가 수직 상승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 지수는 자녀의 유무와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모두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죠. 어버이날 꽃 한 송이로 만족하듯 마음의 약간의 욕망도 비워야 노년을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사고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독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의외인 건 혼자인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려 하게 되면 결국 사람으로 인해 다시 외로워지게 됩니다. 스스로가 온전해야 남에게 내줄 자리 하나도 생기는 법입니다. 외로우면 결국 남에게 집착하게 되고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생각은 왠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이기적이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불안하고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명쾌한 답을 얻어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중년 노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족도는 높고 고민도는 낮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외롭지 않게 행복한 노후를 지내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 모두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적당한 관계라는 원칙으로 마음 편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 편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해주는 것과 진심으로 좋아해서 해주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잘 돌보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건강할까요? 남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더군요. 이런 기대가 관계에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힘이 붙이도록 잘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는 좋아해주기는커녕 모르거나 오히려 불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상대가 밉습니다. 그런데 상대도 같은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말이 통하지 않고 돌파구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말했었나 싶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 같기를 바라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는 이런 생각이란 걸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이르기 위한 해법으로 가장 먼저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상대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도 불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받쳐주기에 혼자여도 문제없고 혼자여도 정말 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목표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생활과 배움의 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여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관건인 시대이죠. 우리 세대가 다들 그랬듯 저도 30대까지는 사회 구조에 맞춰 살기 바빴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나를 돌아볼 진중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50대를 지나면서 어떤 인생이 막을 보내야 가치 있을까 싶더군요.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도 생겨났습니다. 요즘엔 여기저기서 혼자서도 재미나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글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있는 김순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을 봤는데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나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테라피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오래전부터 댄스 스포츠를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격이다 싶었어요. 음악이 지니는 치유 효과와 더불어 춤을 통해 전신 운동이 가능하니 너무 좋잖아요. 제가 느꼈던 그 매력과 즐거움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씨의 말처럼 무엇인가 배우고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보세요. 굳이 학원이나 문화센터가 아니더라도 책을 보며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공부해도 좋습니다. 무슨 취미든 본인에게 맞는 것을 하면 됩니다. 굳이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친구들과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맞으면 같이 하면 좋고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라는데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을 타인에게 바라지 않지요.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와 바람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감, 외로움도 없지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가족이 있고 연인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적 성찰과 취미 등 외적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성숙됩니다. 외적으로는 취미나 공부 등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외적으로 성취를 이루니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자존감 상승은 자신감으로도 이어져 여유 넘치는 마음이 듭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안정감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작은 일, 큰일 할 것 없이 성공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자신감, 자존감이 상승하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런 선순환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니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냈으니 다시 자신감 상승의 선순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엔 인생의 절정기가 45세였다면 앞으로는 75세가 될 것입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인생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갑자기 주어진 길고 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중에 주어질 인생 후반전을 맞아 여러분을 몹시 어리둥절하게 하고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부터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5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서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지가 명확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실천합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마음도 관리하며 책도 읽습니다. 남는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취미 동호회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잘 지낸다고 해서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자립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책 읽기, 요리하기, 운동하기 등 자신만의 관심사를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갑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평소에 꾸준한 내적 성찰로 내면에 힘이 있으니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 힘이 나이에 상관없이 또 두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무하다고도 합니다. 20여 년간 그렇게 친구들 경조사를 챙기고 부르면 나갔건만 나 어려울 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친구로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서 외면하는 친구 때문에 차가운 현실을 실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고 싶어도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추억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갈등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자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죠. 이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시선도 더 이상 외로움과 쓸쓸함, 인생무상이라는 편견에서 편해 보인다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멘탈이 아주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인간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5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식과 며느리와 같이 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구박을 당해내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홀로 서기를 시작하신 70대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슬하에 5남매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부였던 남편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가 되어 식물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살림만 하시다가 갑자기 가장이 되어 남편 병원비에 어린 5남매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수산시장 가서 생선 다듬고 시간 나면 다른 식당 가서 설거지 하시면서 그렇게 죽어라 일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운동을 잘해서 학교 선생님은 그쪽으로 나가기를 바랬는데
집안 형편을 아는 착한 아들은 자기 꿈을 접었습니다. 자식을 못 밀어주는 가슴 아픈 엄마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 나는 그냥 빨리 학교 졸업해서 우리 동생들 키우는 게 목표야.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낼게. 내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를 도울 수 있잖아. 할머니는 너무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장남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 말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엄마를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사람이 사정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내가 얼른 졸업해서 엄마가 덜 힘들게 해줄게. 동생들도 내가 챙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아들은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어머니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약간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속을 지켜주는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 엄마도 이제 잠자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동생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살았어야 해. 그래, 엄마가 이제 부담이 덜 된다니까 너무 기뻐. 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할머니는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며 돈을 버는 장남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대견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기대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 아마 조만간에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우리 동네 근처 도시에 사는 여자인데 내가 일하면서 오며 가며 만나게 됐어. 어리지만 예쁘고 착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더라. 할머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줬던 고맙고도 미안했던 장남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죽어도 여한이 없으셨습니다. 곧 장남은 며느리가 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젊어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셔서 며느리가 행여나 불편할까 첫 만남부터 며느리를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첫 인사를 하러 온 며느리는 할머니의 음식도 잘 먹고 말도 어찌나 곱게 하는지 아들이 말한 대로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결혼하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누워있는 평상을 지킬 때 아들이 같이 있으면 살갑게 굴고 일도 잘 돕는데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나 봅니다. 뇌사 상태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던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만나 고단한 세상 함께 헤쳐나가면서 힘들지만 단란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던 그 추억을 그리며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잡을 수 있었건만 그런 할머니의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편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도 이제 다 커서 출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혼자 살게 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자 장남은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아휴, 됐어. 나는 너희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당해서 며느리들 괴롭히는 거는 딱 질색이야.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서 할머니의 집하고 자기들 가진 돈을 합쳐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 가기가 싫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장남과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같이 살자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집도 팔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집 한 돈, 그리고 비상금까지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는 돈이라곤 한 푼도 없는 상태로 아들 명의로 된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장남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셨는데 현실은 할머니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보았던 살가운 사람은 어디 가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 할머니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이거 제대로 하신 거예요. 물때가 다 안 지워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친구랑 약속이 있다며 손주를 맡기고는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청소부터 음식까지 온갖 것을 시켰습니다. 마치 파출부나 가정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외로운 노인네랑 같이 살아주는 것이 고마워서 청소며 빨래며 나서서 했었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할머니의 재산으로 아들의 부부는 서울에 있는 대단지 고급 아파트로 이사 왔지만 할머니는 막상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힘들 때 힘이 돼주니가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장남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뿐이라 차마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자를 키우며 힘든 일은 다 할머니를 시켰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데리고 오는 것도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식모예요.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죠. 어느 날은 보다 못했던 할머니의 딸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부터 심사가 뒤틀렸는지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산속에나 있지 요양원은 괜히 있나. 그런 데서 요양하면서 살면 될 거 아니야 라면서 할머니 보고 들으라는 듯이 크게 혼잣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할머니가 집에 있는 것까지 눈치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할머니가 대꾸를 하지 않자 며느리는 약이 바짝 올랐는지 아예 할머니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늙으면 그냥 죽는 게 자식들 위하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긴 모르니까 이렇게 자식 집에서 얹혀 살지. 이런 며느리의 표독한 모습에 할머니는 이제 경기까지 났습니다. 자다가도 환청이 들리고 꿈에서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손주를 보던 할머니가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고 왼쪽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골반뼈가 아파서 한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속이 상해 혼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던 할머니는 며느리의 실체를 자식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장남이 사준 핸드폰으로 며느리가 하는 막말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대꾸 없이 녹음을 하던 할머니는 한 달 뒤 아들에게 말해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아파트에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못된 것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들어. 그리고 할머니는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막말을 틀었습니다.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가족들한테 민폐인 거 알아요.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나 같으면 그냥 스스로 요양병원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말지. 이렇게 며느리한테 병수발 들게 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 길지도 않은 할머니가 누워있던 기간에 쏟아졌던 며느리의 잔혹한 폭언이 폭탄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고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음성이 다 끝나고도 거실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효심이 깊었던 장남은 아내가 평소에 워낙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당혹을 넘어 큰 충격에 빠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빠. 당장 저 여자랑 이혼해. 이 집 다시 팔아서 엄마한테 받은 돈도 다 돌려주고. 여자는 여자들이 안다고 진작부터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던 딸들이 일제히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돈 안 돌려주면 자기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챘는지 이미 친정으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친정을 찾아가 뒤집어 엎겠다는 걸 할머니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딸들이 엄마를 모시고 살아주는 게 고마워서 며느리에게 조금씩 쥐어준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장남은 두 얼굴에 와이프와 대판 싸웠고 끝내 이혼 수순을 밟았습니다. 장남이 너무 충격을 받아 이혼 의지가 완고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해졌다 하십니다. 물론 고향에 내려오니 남편 생각도 나고 공허한 기분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함께했던 그 지옥 같은 날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남 눈치 안 보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하십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